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임 장관님 말씀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최 측이 저한테 강연 제목으로 주신 것이 8.15와 6.25 그리고 6.15입니다. 8.15는 광복의 감격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6.25는 전쟁의 비극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6.15는 평화 통일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목으로 잡은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단히 기쁘게 이 제목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평화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훌륭한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오늘 설교해 주신 손인웅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는 강경민 그리고 정종훈 공동위원장님과 최운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경의를 표해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0일 69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에서 헤어나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8.15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우리의 국토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국토의 분단으로 민족이 분열되고 국가가 분단되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신탁 통치 하에서 남북을 통합하는 조선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규식, 여운형, 조만식 선생 같은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분단을 막아보려고 힘겨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오스트리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베토벤, 슈베르트가 생각나겠죠, 먼저. 이 오스트리아는 히틀러 나치 독일의 합병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전쟁 끝날 때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 나라의 점령을 당해서 4개의 진영으로 분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 4개국들은 한국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공식으로 전승국의 신탁 통치 하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을 적절한 기회에 주는 이런 전후 처리 방식으로 오스트리아 문제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만난을 무릅쓰고 단합해서 좌우 합작 연립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영세 중립국가로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타협하고 단합하는 데 실패해서 국가분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가분단의 책임은 외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단합해야 가능하다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한 국가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국가분단은 전쟁을 잉태하게 되었고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8.15 광복의 환희는 나라의 분단으로 그리고 6.25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무력 시도였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단이 곧 전쟁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침을 감행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했던 김일성의 적화 통일 목표는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남친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외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해온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통일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격과 북진을 감행한 남한 역시 전쟁을 통한 통일 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통일을 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미국과 소련 진영의 냉전은 한국전쟁을 국제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인구의 6분의 1인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 국도를 초토화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생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은 통일도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 고착화를, 평화가 아니라 냉전과 정전체제 하에서 적대관계의 심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6.25는 무엇인가? 6.25는 전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6.25 전쟁 기간 중에 북쪽에서 월남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인, 말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자부하는 평안북도 선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단신으로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해서 군인과 외교관의 생활을 거쳐서 냉전이 끝날 무렵부터 지난 20년간, 25년간, 20여 년간은 통일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 지키기, 피스키퍼로 일했고, 냉전이 끝난다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피스메이커로 일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했고, 또 이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5년 동안에는 통일 문제에 제가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남북이 화해하고 합력하여 평화 통일을 이룩하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가북은 사실상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아까 강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냉전이 끝난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도 어떻게 냉전을 끝내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3년간의 회담을 통해서 귀중한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제가 이 회담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특전을 가졌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자. 이게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상대방을 인정, 존중하자. 그리고 과거에 전쟁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지만은 화해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교류 협력하자. 그다음 네 번째는 절대로 전쟁하지 말자. 불가침. 그리고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비 감축을 해나가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자.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이미 1991년 말에 남북이 합의했어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된다는 것과 합의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마침내 2000년 6월, 지금부터 14년 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의 최고 당국자들은 처음으로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통 인식을 갖고 있어야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두 지도자들이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한쪽은 전쟁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후수 통일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분단 후 처음 만난 두 정상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통인식을 이제 가질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해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두 정상 간의 합의만 아니라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남북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우리 민족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목사님께서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가치다.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문제거든요. 남북이 힘을 합쳐서 혼자서 어떻게 통일합니까? 남북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전쟁 통일이나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하는 후수 통일은
통일의 방식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평화 통일만이 참다운 통일 방안이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지하게들 논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평화 통일은 그럼 갑자기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 평화 통일은 갑자기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남이 가져다 주거나 스스로 다가오거나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10%, 25%, 60%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하나씩 쌓아서 집을 짓듯이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데 공통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대목이 남북의 지도자가 합의하기 제일 어려운 대목이었어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대통령 특사로 먼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우리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을 과정이다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통일 방안과 맞지 않는 것이죠.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이라 해서 남북의 민족 지도자들이 어느 날 모여서 연방공화국을 선포해서 통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협력 하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과정이 아니에요. 즉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입자인데 결국은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북한의 지도자도 통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남측이 주장하는 말이 맞다. 통일은 과정이다. 긴 과정이다. 하는데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일의 과정에서, 이 평화 통일을 하려면 통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과정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남북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남북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남북연합을 형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된 형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뭔가? 경제 활성화해서 경제 통합을 해야죠. 경제 통합이라는 게 화폐 통합까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군비 감축을 해야죠. 군대를 통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죠. 법적 제도적인 서로 반통일적 법규를 갖고 있는 걸 정리해야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통일되기 전에 남북의 힘을 합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북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연합이라는 기구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서 남과 북이 평화공존하면서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은 통일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말하죠. 디facto un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독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평화와 통일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경제 협력을 비롯한 사회,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실천을 다져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4항에 다방면의 거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져나가. 신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뢰 프로세스 주장하고 계신데 참 옳은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하자는 데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것은 남북이 서로 내일부터 신뢰합시다 하고 도장 찍는다고 신뢰가 조성이 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뭐 사업을 합의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신뢰를 다져나가는 수밖에 별다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순서대로 거꾸로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제가 전개한다면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그 다음엔 통일은, 완전 법적인 통일은 안 됐지만은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사항부터 먼저 거쳐서 그리고 완전 통일 단계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데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법 외에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분단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각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화 통일을 해나가야 되고, 이런 통일 방안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에도 충분한 대단히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의 진로를 밝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그날 저녁 만찬이 있었는데, 이 만찬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이제 6월달을 전쟁을 기억하는 6.25 비극의 달에서 화해와 평화를 기약하는 6.15 희망의 달로 바꾸어 나갑시다 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튿날 김정일 위원장이 주최하는 오찬 송별회가 있었는데,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 만찬 때 대통령께서 6월을 전쟁을 기억하는 6.25 비극의 달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기약하는 6.15 희망의 달로 바꿔나가자 하는 말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감동을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금년 6.25 때부터는 과거처럼 하지 말라 하고 지시를 하고, 오늘 12시부로 전방에서의 대남 비방 방송을 전면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건 뭔가 하면은,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한 달 동안을 반미 투쟁월간으로 해서 아주 적개심을 고취하는 이런 행사를 요란하게 해왔는데, 또 집어치워라. 그때서부터 집어치웠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남 비방 방송 즉각 중지했죠. 우리도 그 이튿날부터 대북 비난 방송을 중지했어요. 6.15의 첫 성과입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 최근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교류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는데 그 교류 협력 할 게 많은데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5가지만 우선 시작해 봅시다 하는데 합의를 보는 겁니다. 첫째, 길을 만들자. 길이 있어야 남북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안 쪽, 동해안 쪽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늘어나고 물자의 흐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건설해서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됩니다. 개성공단만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중지됐는데 개성공단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경제협력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남북의 교류협력이 중단될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매년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대북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포죽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죽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죠?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 준 것은 식량, 비료, 의약품 같은 물자들이에요. 그 물자는 다 북한으로 갔어요. 돈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떨어지고 우리 비료 공장, 비료 회사,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간 겁니다. 포주기가 아니에요. 북한을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의 경제도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지원을 공짜로 북한에 다 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한테 얼마나 그것이 이득이 되는가 베풀면서 우리로서도 할 바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육, 관광 여러 분야에서 만남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빈번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민 참여의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냉전 시대는 불가피했겠습니다만은 통일 문제, 남북 문제는 정부의 독점물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국민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나서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지요. 선관후민의 원칙인데 이것을 집어치우고 선민후간, 통일의 주인은 누군가? 남북관계의 문제, 평화의 문제 주인은 누군가?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하고 접촉할 수 있게 된 이런 상태다. 옛날과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권장했고 많이들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대의식이 수그러들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면서 상호 신뢰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과정에 쭉 정부에 있으면서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의 실망을 많이 자아냈죠. 식량 지원해주고 비료 지원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하다는 말이 사전에 없느냐.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계속 고맙다, 감사하다.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우리 동포들의 따가운 정에 고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료는 남해 화학에서 생산되는데
그 포대에 남해학 뭐 설명서 어떻게 쓰라 하는 게 다 적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요. 농민들이 갑니다. 그 농민은 비료를 사용하고 그 포장지를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시골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방안이 전부 남해학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바라보는 농민들의 생각이 어떻겠는가? 아, 고맙구나. 남쪽은 잘 살겠길래 이걸 보내주지. 고맙구나. 그 다음에 쌀도 대한민국 딱 쓰고 20kg 이런 해서 포대를 보내줬어요. 배급받고 빈 포대를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후에 여러 번 이북을 가봤더니 대한민국을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아카에 싣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닙니까? 또한 6.15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민족 문제를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로소 갖게 됐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 자존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는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5, 6년 전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당면 가지가 있지만은 3가지의 중요한 당면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2번째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3번째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 크게 볼 때 이 3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올바로 내다보면서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6.15 공동선언에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야죠. 그러면서 통일은 안 됐지만은 통일된 것과 비슷한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이런 사실상의 통일사항을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통일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통일은 그렇게 쉽게 안 온다 이게. 그러나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항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독일이요, 그렇게 해나간 것이 중국과 대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독일의 예를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목사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24년 전이로군요. 90년 10월이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은 우리한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자유베를린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에서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은 동방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던 브란트 수상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에곤바 박사하고 마주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제목은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연히 독일 통일을 언급하면서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 말을 해버렸어요. 에건바 박사가 임 선생,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독일 국민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늘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독일 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당하는 건가? 절대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동독 시민들이 기회를 포착해서 비폭력 시민혁명을 통해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통일 방안을 선택한 것이죠. 이때 내걸었던 방안은 3가지였어요. 통일 방안이 독독 사람들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결정하자 하는 선거에서, 첫째, 오래 기다릴 필요 없지 않냐, 서독하고 즉각 병합에 의해서 통일하자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통일헌법부터 먼저 만들어서 그 통일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이렇게 나가자. 우리 동독 사람도 위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셋째, 국가연합을 통해서 남북연합을, 동서독 연합을 먼저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자. 이것은 서독의 코올 수장이 주장하던 통일 방안이었어요. 근데 이 3가지 통일 방안을 놓고 선거를 했는데 거의 반수가 즉각 서독과 병합에 의한 통일을 하자는 안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던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민주정부를 세워서, 그 민주정부의 장은 데메지에루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정부의 대변인은 앙게라 메르켈, 지금 독일 총리, 38살의 젊은 나이로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새로 수립된 동독의 민주정부하고 서독정부하고 통일하자는 협상을 벌려서, 그래 사회경제 통합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통합으로 이렇게 해나가자는데 합의를 보는 건데, 독일은 독일 사람들이 저희끼리 통일하자고 합의한다고 통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전쟁 범죄 국가예요. 아직도 4나라가 전승국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승 4개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그런데 영국, 불란서가 죽자하고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죠. 소련만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은 우선 양자 간에 통일하자는데 합의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입을 맞추어서 4나라와 협상을 벌입니다. 이것을 2+4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독일 합의에 의한 독일 통일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지요. 합의에 의한 통일이에요. 동독 시민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할 것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서독의 동방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독은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20여 년간 꾸준히 일관성이 있는, 아까 손 목사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고 그러는데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꾸준히 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서독이 비단 2개 국가로 분단은 되어 있지만은 민족 동질성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그리고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서독 정부가 매년 32억 달러 상당의 경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10년 동안 매년 2억 4천만 불. 이것은 1년에 32억 달러. 이건 보통 퍼주기가 아니죠. 엄청난 액수예요. 32억 달러라는 것은.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매년 700만 명, 800만 명이 서로 오고 가고 인적 왕래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양측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통일은 안 됐지만 이때까지도 독일 사람들은 통일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통일은 안 되고 통일되기는 어렵지만은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가자.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은 그게 통일이지 뭐 딴 게 있겠느냐. 상당히 위로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 나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독에 사는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서독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30여 년간 서독 개신교의 꾸준한 물질적, 정신적 나눔 운동이 독일 통일의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독 교회 안에서 성장한 노이에스 포럼 같은 비정치적 시민운동 단체들이 동독의 한 180개 교회에 만들어졌었어요. 이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름은 뭐 평화단체, 인권단체, 무슨 환경단체.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했던 것이에요. 때가 왔을 때 이 단체들이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특히 매주 월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주최한 유명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신도들이 89년 9월 27일 드디어 거리에 나왔어요. 비폭력 시위, 평화 시위를 촛불 시위를 시작했어요. 5천 명이 뒤따랐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동독에 전국 방방곡제 교회로 번져졌고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비폭력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동베를린에서 100만 시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독일 통일하면은 생각해야 될 것이 동독 사람들의 시민혁명. 그리고 동독 시민혁명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개신교의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분의 목사님, 이 너무도 유명하죠. 라이프치히의 성니콜라이 교회의 목사님, 이 당시에 47살이었는데 크리스틴 피러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월요 기도회를 주관하고 첫 번째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니콜라이 교회가 동독 시민혁명의 발상지고 독일 통일의 출발 지점이 되었죠. 이렇게들 모두 다 기념합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노이에스 포럼 같은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교회 내 시민운동단체를 주도하신 40살의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요하임 가우크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현재 독일의 대통령이십니다.
독일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지금 대통령도 동독 출신이요, 총리도 동독 출신이에요. 여러분, 통일된 후에 북한 출신이 대통령이다, 총리도 대통령이다, 이거 좀 생각이 쉽지 않죠. 근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교회 지도자니 평화적인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앙게라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서독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르크의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1954년에, 그러니까 전쟁 끝난 후 9년 후입니다. 동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동독으로 이주해 가는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동독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동서독 교회의 일치 운동을 주관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딸이 앙겔라예요.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앙겔라 메르켈은 그 동독에서 쭉 자라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을 이루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통일된 후에 첫 번째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쭉 국회의원 하시면서 통일 독일 정부의 여성 청소년 장관 하시고 환경부 장관하고 나중에는 기독교 민주당 원내대표 하다가 지금부터 9년 전에 총리가 돼서 작년에 3번째로 연임하게 됐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니라 동독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불신과 대결의 냉전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의 사정은 물론 독일과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명백한 것이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오고 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상부터 먼저 해야지, 갑자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 되지도 않는 꿈이죠. 희망사에 불과한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건 요새 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갑작스러운 붕괴 통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상부터 만들어 가면서 북한의 주권자인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내서 북한 동포들이 앞장서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의 척결일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최근 6년 동안 아주 경색된 대로 경색됐어요.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쪽은 강자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스트롱한 강자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가진 자입니다. 북한하고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가진 자가 째째하게 놀아서 됩니까? 베풀어야죠. 그래 아니야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대북 구상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실천되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돼요.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무엇을 보여야 하고, 북한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보여야 우리가 신뢰하겠다. 그런 신뢰 구축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이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내가 신뢰하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가 다져지겠습니까? 신뢰는 뭔가 합의한 것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는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요새 조금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정부가 꽉 막혔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극히 일부나마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경기대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남북 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선수단 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응원단 이쁜 아가씨들이 오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 왜 곤란합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과거에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거기에서 꺼려 합니까?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인데,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남북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14선언, 이거 우리도 준수 이행하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함적해. 한 번도 대통령으로 된 후에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다 합의해놨는데 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5.24 조치를 폐기하고 아주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결단을 내려주기 정말 간절히 바라죠. 대통령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물쭈물 이래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단 어떤 때는 모험이지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해왔는데, 두 번째는 경제적 접근을 해야 된다.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상호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나갈 때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만과 타이완과 중국의 예를 제가 좀 들겠습니다. 타이완과 중국은 5, 6년 전서부터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은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사항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차이나와 타이완 두 단어를 합쳐서 차이완이라고 요새 불리울 정도로 사이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대만과 중국은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두고, 차이점 고칠 수가 없어. 일단 덮어두고 제쳐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 사자성어에 구동존의라는 말이 있죠. 구동존의의 정신에 기초해서 정경 분리원칙,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경제 우선 실현주의로 최근 한 5, 6년 동안 눈부신 양측 간의 눈부신 그 경제협력 관계가, 또 무역이,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대만과 중국 간에는 한 주일에 30편씩의 정기 항공 노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 요새 금년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작년 통계인데 한 주일에 800편을 넘어섰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50개 도시와 대만의 8개 도시 사이에 한 주일에 800편의 비행기가 오고 가고 있고 사람을 나르고 있죠.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왕래 인원이 8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편지하는 거, 우편, 전화하는 거, 그리고 돈 보내는 거, 송금, 우편 송금 아주 자유롭습니다. 대만에서 중국, 중국에서 대만으로. 그리고 8만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에 아주 상주하고 있는 대만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족들 데려가고 아이들 데려가고 있어. 그래서 중국에 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대만인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양안 간에는 중국과 대만 간에는 결혼도 꽤 많이 하고 있어 2만 쌍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뭐 돈 보내고 편지도 하고 오고 가고 결혼도 하고 정치적 통일은 하기가 힘들어요. 대만과 중국은 상당히가.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하기 전에 우선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경제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것이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도 경제 조건을 아주 서두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협력 재개하고 올스톱 시켰는데 교역도 시작하고 경제협력 다시 시작해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북한 국변 사태에 대비해서 일방적인 통일을 강조하거나 마치 통일 혼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통일 그리고 그때에 대비한 준비, 통일 준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의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일 이전 단계에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경공업, 지금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중공업 위주의 경제였는데 경공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통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공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노력하고 있는 걸 돕고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드는 광물자원이 5종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자원 개발을 같이 하고 중국에다 넘겨주지 말고 우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통일이 쉬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고 또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에 신창민 교수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3년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책을 펴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의 금년초에 얘기했는데 3년 전에 신창민 교수 책에 나오는데 제가 그 책에서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일 이전 단계 지금 우리 국민 총생산 GDP의 1% 규모 대략 100억 달러 플러스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을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입하는 경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설비, 물자, 자료 이런 실물 자본들은 남한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100억 불을 투입한다고 그러지만은 80억 불은 남한에 떨어지는 것으로서 실업자 문제 해결되고 우리 경제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북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이 하는 거예요. 더구나 통일된 후에 준비해가지고 통일된 후에 하려면은
노임이, 북한 노동자들도 남한 노동자들 같은 봉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독일에서 가장 통일된 후에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우리는 통일되기 전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싼 노임을 이용해서, 북한의 싼 노임을 이용해서 통일 후에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의식 변화를 이끌어서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주장이 아니고 신창민 교수의 주장인데, 전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가, 60년이 넘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군사정전체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체제는 뭡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일시 포성을 못 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대관계가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정말 이 평화고 통일고 다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6나라가. 그리고 14 남북 정상회선언을 통해서도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북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서도 4차 평화회담을 해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데, 합의가 다 되어 있는데 실천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평화가 뭐냐? 선핵 후 평화. 거부해버렸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죠. 북한 핵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돼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해결될 수 있는가? 미국과 북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인정 존중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갈 때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날치고 주장하고 해결 안 됩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 것들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야죠. 미국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뒀었죠. 근데 부시 대통령 들어온 다음부터 모두 다 깨어져 버려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건데, 다시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우리도 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되죠. 핵 문제 해결의 길은 핵 문제 해결 후 평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핵 문제도 해결하는 양자를 분리해서 병행해 나가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사용하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략이었는데, 요새 6년 동안은 핵 문제 먼저 해결돼야지, 핵을
이거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접근 방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만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자,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지금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죠. 중국이 크게 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 경영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올바로 꿰뚫어 보고 장기적이고도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현안에만 집착해 가지고 일비하면서 소탐대실하는 이런 바보짓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6.15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14선언, 그리고 9.19 공동성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보다 새로운 것이 더 합의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실천만 남아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하는가 이게. 왜 과거에 합의한 것들을 묵살해버리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또 여러 목사님들도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첫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능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 뜻은 너는 화해하라. 원수와 더불어 화해하라는 것이죠. 둘째,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협력하라 하는 것이죠. 원수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라 하는 것이죠. 셋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원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하는 네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즉 화해, 협력, 변화, 평화,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의 키워드였어요. 햇볕 정책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성서적 근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대북 정책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좀 우리가 계시받을 것이 없겠는가 하다가 이 구절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이 일은 무엇이겠느냐? 남북 대결과 갈등을 부추겼던 잘못을 반성,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분단의 장벽, 증오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불신과 대결의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에게 화해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난 22여 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는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화해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나서고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은 용서와 화해,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 정권을 외부의 힘으로 붕괴시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 내부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주도자가 누군가, 주권자가 누군가, 북한 동포들이에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통일의 길이다. 독일이 그래 했지 않느냐. 서독이 그래 했지. 서독의 독일의 통일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독일처럼 물질적, 정신적 나눔 운동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노력과 남북간에 합의한 것들을 준수 이행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과 사자회담을 빨리 개최하라고 촉구하고 또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런 요구들을 행동을 통해서 요구하는 이런 기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물주고 정성껏 가꿀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평화의 꽃을 피워주시고 통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